중국이 두려워한 여인이 있습니다. 83세. 타이완 타이난의 작은 사원. 48년간 입을 닫았던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이긴다. 베이징은 그녀를 잡으려 했습니다. 워싱턴은 그녀를 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하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천메이. 80년 된 팔괘도 나침반을 든 예언자. 지난 1월 18일 새벽, 그녀는 나침반 위에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정계에서 혁계계로, 우물에서 혁명으로, 에너지의 대전환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석유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한국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천메이의 예언 전체를 공개합니다. 중국의 붕괴, 중동 전쟁,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는지.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1월 18일 새벽, 타이완 타이난의 한 사원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83세의 천메이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떠 있었습니다. 배럴당 60달러 50센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메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숫자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48년간 침묵을 지켜온 그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천메이의 손에는 낡은 나침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팔괘도 80년의 세월을 품은 이 도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천메이의 할아버지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이 나침반으로 전쟁의 끝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나침반 위에 궤가 움직였습니다. 정궤에서 혁궤로, 우물에서 혁명으로, 천메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에너지의 대전환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석유는 숫자가 아닙니다. 천메이가 늘 하는 말입니다. 석유는 제국의 피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이 이 검은 액체 위에서 결정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서방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한 것도 유가폭락이 방아쇠였습니다. 천메이는 젊은 시절부터 이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석유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세계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는 것을. 그날 새벽, 천메이의 이메일함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학자 김준호. 그는 다급하게 적었습니다. 선생님,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에너지 시장 전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천메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타이난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천메이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09 17년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린 민족.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 그녀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민족이 아니라 일어서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48년간 닫았던 입을 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천메이의 첫 번째 예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먼저 무너집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그 거대한 나라가 올해 안에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메이는 이미 그 징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징조는 중앙아시아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피기즈 유전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 중 하나가 멈춰선 것입니다. 뉴스는 단순한 산업재해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천메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판도가 뒤집히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것입니다. 세계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 불길한 숫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7.1을 기록한 것입니다. 50 아래는 위축을 의미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의 심장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멈추면 석유 수요도 줄어듭니다. 천메이는 김준호에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입니다. 8월이 되면
유가가 배럴당 48달러까지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보통 석유가 싸지면 좋은 일 아닙니까?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미 높은 가격의 원유를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배럴당 70달러, 80달러의 장기 계약을 맺어 놓았는데 시장 가격이 48달러로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비싼 원유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싼 원유로 만든 제품과 경쟁해야 합니다.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싼 석유가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천메이의 예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자 베이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천메이를 위험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중국 경제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의 송환을 요구하는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도 이어졌습니다. 삼성과 LG 제품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품질 검사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위기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다른 곳으로 흘러나갑니다. 천메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준호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중국이 흔들리는 이 순간 한국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석유가 바닥을 칠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가 제안한 것은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밀 동맹. 천메이의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3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배럴당 55달러 고정 가격으로. 김준호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유가가 48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면서 왜 55달러에 계약하라는 것일까요? 손해 아닙니까? 천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의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석유가 90달러를 넘어설 것입니다. 55달러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천메이의 두 번째 조언은 더 대담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석유 비축량을 2배로 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서 2억 배럴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유가가 바닥을 치는 8월, 배럴당 48달러일 때 대량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옛감을 모아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추위가 닥치고 나서 나무를 구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메이의 예측이 하나씩 맞아떨어지자 그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천메이를 자문역으로 영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액의 제안이 오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갑자기 83세의 예언자가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잡으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려 합니다. 그때 한국의 국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천메이의 송환을 거세게 요구하자 인터넷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하나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천메이를 지켜라.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나라를 도우려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여론은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청와대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긴 회의 끝에 발표했습니다. 천메이의 신변을 보호하겠다고, 중국의 송환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압박 앞에서 의로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천메이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준호에게 마지막 예언을 전했습니다. 내년 7월, 중동에서 불이 붙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온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천메이의 마지막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내년 7월 15일 새벽 4시,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납포할 것입니다. 김준호는 멈칫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지정하다니, 이것은 예언입니까? 아니면 정보입니까? 천메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27년 7월 15일,
세계가 잠든 새벽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고속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을 에워쌌습니다. 경고 사격이 울렸고 유조선은 멈춰섰습니다. 이란은 영해 침범을 주장했습니다. 사우디는 국제법 위반이라 맞섰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고 이란은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이 막힌 것입니다.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8월이 되자 배럴당 92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배급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공장들이 가동을 줄였습니다. 미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세계 경제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경고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독 평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와 배럴당 55달러 고정 가격 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시장 가격이 92달러든 100달러든 상관없었습니다. 한국은 55달러에 석유를 공급받았습니다. 게다가 전년도에 48달러로 확보해둔 2억 배럴의 비축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명을 지를 때 한국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는 섬처럼 아낀 돈은 천문학적 규모였습니다. 수조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그냥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수소 충전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 특유의 저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천메이는 멀리 타이난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절약한 수조원을 어디에 썼을까요? 답은 수소였습니다. 석유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천메이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했습니다. 검은 황금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다음 시대의 황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수소,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태워도 물만 나오는 깨끗한 에너지. 한국은 그 미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국이 거대한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고속도로를 따라 세워졌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석유화학 단지가 수소 생산 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현대와 삼성이 수소 자동차와 수소 선박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포항에서는 수소로 철강을 만드는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2030년이 되자 한국은 세계 수소 시장의 40%를 장악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한국을 압박하던 나라들이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공장을 돌릴 수소가 필요했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국제 규제로 문을 닫았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와 혼다의 수소 자동차는 한국산 수소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기술을 팔던 그들이 이제 에너지를 사러 왔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30년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이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4위. 1인당 국민소득은 51.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인들이 꿈꿔온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지배국을 앞서는데 85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2030년 한국의 에너지 믹스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했습니다. 석유 의존도는 사상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한국 경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 2008년 고유가의 고통, 그 모든 트라우마에서 한국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천메이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2035년 타이난의 그 작은 사원으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언자에게 바치는 감사. 92세가 된 천메이는 문 앞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김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메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길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은 것은 한국인 여러분입니다. 천메이는 책을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이 시작되는 것인가? 천메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2040년,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핵융합 발전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핵융합, 태양을 지구 위에 만드는 기술,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천메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석유에서 수소로, 수소에서 핵융합으로, 한국은 에너지 혁명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예언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위기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을 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지만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 천메이는 바로 그 저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 중에 한국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김준호가 떠나기 전 천메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다양한 예언과 전망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육 및 영감 목적의 영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비하고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예언은 가능성일 뿐이며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